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오늘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 내일 밤 충남에 상륙합니다. 지난 2010년 6명의 사망자와 1,700여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던 태풍 곰파스와 예상 경로가 유사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7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핵심 대책이 빠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는 아쉬움 속에 2박 3일간의 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상봉은 모레 금강산에서 진행됩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야당은 아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 특검에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화재가 인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에 4층에 인화성 강한 시너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 코앞까지 다가왔죠. 이미 제주도에는 비바람이 불고 항공과 배편은 모두 끊겼습니다. 서귀포 쪽 해안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정환 기자, 지금 상황, 바람이 굉장히 세네요. 네, 지금 제가 있는 법한포구에서 태풍 솔릭까지는 불과 200km 정도입니다. 지금 태풍이 가까이 왔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제가 서 있는 게 약간 힘들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이 근처에 있는 나무들도 세차게 요동치고 있고요. 제 주변으로는 빗방울이 동서남북이 없을 정도로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쪽 바다를 보시면 웬만한 건물 높이만한 파도가 이곳까지 몰아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쯤에는 솔릭이 제주 서쪽으로 110km까지 접근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늘 오후 5시 이후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152편이 모두 결항했습니다. 공항에는 대기번호라도 받으려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현재 선박 운항도 모두 멈추고 물이 조금씩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해안가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내일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500mm까지 내릴 걸로 예보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육지로는 처음으로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목포도 점점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 영광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서해안 원전이 있죠. 목포 북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치훈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전남 목포 북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곳은 태풍 영향권에 들지 않아서인지 보이는 목포 앞바다는 잔잔히 파도만 일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간간히 빗방울도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 북항은 평소 어선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항구인데요. 대부분 어선들은 미리부터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신안군 주요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들도 운항을 멈춘 채 정박해 있습니다. 어민들은 일찌감치 선박을 단단하게 묶어놓고 행여나 태풍 피해를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해안에 위치한 한빛 원전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원전 취수구나 배수구에 몰아치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3시쯤 이곳 목포 서쪽 70km 해상을 지날 예정입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에 이미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목포 북항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태풍 솔릭은 내일 밤 충남 보령에 상륙한 뒤 모레 새벽에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180km, 콘크리트 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강풍이 예상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태풍 솔릭은 서해상으로 북상한 뒤 내일 밤 11시쯤 충남 보령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수원과 남양주 등 수도권을 거쳐 강원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태풍은 금요일 새벽 서울 남동쪽 20km 지점을 지날 전망입니다.
전국이 하루 이상 영향을 받음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시간도 길겠습니다. 제주도 산지는 5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은 400mm 이상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많으면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부 해안과 산지에서는 초속 50m, 시속 18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 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색입니다.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은 사람이 서 있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태풍 솔릭은 지난 2010년 한반도를 관통했던 곰파스보다 더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태풍의 오른쪽이 피해가 더 큰데 이번에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한반도 전역이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버렸습니다. 거리의 신호등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 2010년 17명의 사상자와 1,7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 곰파스의 모습입니다. 큰 나무들이 몇십 년 된 게 뿌리채 뽑혀버렸고 굉장히 많이 심하게 휩쓸고 갔어요. 우려는 되죠. 이번 태풍 솔릭은 곰파스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곰파스보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데다 태풍 피해가 큰 오른쪽에 우리나라 전역이 더 오래 노출돼 강풍과 폭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홍역을 치렀던 동해안도 비상입니다. 사안별로 공동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간대 일본을 관통해 북쪽으로 향하는 20호 태풍 시마론이 솔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강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선 외출을 자제하고 간판 등 시설물 관리가 필수입니다. 농촌에서는 배수로를 미리 점검하고 해안 지역은 침수에 대비해 예상 대피로와 장소를 반드시 확인해 놔야 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람이 센데 도심은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물이 좁은 통로일수록 빠르게 지나가듯 도심 빌딩 숲에서는 바람도 갑자기 2배 이상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럼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이 탁 트인 서울 여의도공원.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초속 1m 내외의 바람이 관측됩니다. 이번엔 500m를 걸어 빌딩이 좌우로 들어서 마치 좁은 골짜기 같은 인도 앞에 섰습니다. 풍속이 초속 3m에 육박합니다. 깃발이 펄럭일 정도의 색입니다. 바로 빌딩풍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평지를 지나던 바람이 빌딩 사이 좁은 틈으로 구겨지듯 들어가면서 풍속이 껑충 증가했습니다. 강폭이 좁아지면 강물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태풍 솔릭이 수도권에 왔을 때 최대 풍속은 초속 20m로 예상되는데 초속 30에서 40m의 빌딩풍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곳은 초속 30m의 바람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시설입니다. 제가 직접 바람의 세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눈을 뜨기조차 어렵고 힘겹게 우산을 폈더니 곧바로 뒤집어집니다. 빌딩풍은 고층일수록 강해집니다. 150m 정도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한 40층 정도 되는 아파트나 일반 건물에서는 하강풍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더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내일 늦은 밤이나 모레 새벽에 퇴근하는 수도권 도심 직장인은 낙하물 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청와대는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태풍 진행과 정부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태풍 경로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북측과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는 3차례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2조 원가량 더 늘려 최대 7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영세업종은 종업원 1인당 월 지원금을 2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선은백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대 7조 원의 자금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과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단기 지원 과제. 우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종업원 1인당 월 지원금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카드 수수료도 일부 내립니다.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에서 2%가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편의점주의 경우 연 6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 5천만 원의 무주택인 편의점주는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로 연 90만 원을 줄이고 신용카드 추가 세액 공제로 연 200만 원을 받고 종업원 3명 고용분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연 72만 원을 더 받는 등 총 6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대책은 빠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지금 잠깐 들으신 대로 소상공인들은 시큰둥, 아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토로해온 부분이 쏙 빠졌으니까요. 이상은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12년째 가게를 운영해온 왕경숙 씨는 직원이 하던 설거지를 직접 합니다. 5명이던 직원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2명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150% 정도 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치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야. 폐업이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중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해왔지만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엔 종업원 1인당 주는 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지원금은 신청 후 1년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을 되면은 폐업이나 아니면 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5인 미만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최소한 차등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은 채 지원금 확대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이라는 거는 상당히 국민의 점차적인 동의가 있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소상공인들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대회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갈등설에 휩싸였다는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견 차이가 있어도 호흡은 잘 맞는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야당은 이미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며 질타했습니다. 박희영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김동연 부총리. 악수를 하고 간단히 담소를 나눴을 뿐이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장하성 시장님께서는 김동연 부총리와 경제 인식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토론을 거쳐서 우리의 정책을 선택을 한 이후에는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앞서 고용 상황 개선 시점을 놓고 두 사람이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낙연 총리도 엇박자는 아니라고 두둔하고 나섰고 기대가 좀 섞여 있는 경우와 냉정하게 보는 경우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역시 빗셀 틈 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숨소리만 달라도 견해차가 있다고 기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 컨트롤 타워의 엇박자로 시장이 이미 혼란에 휩싸였다며 장 실장의 경지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두 경제사령관의 갈등이 봉합국면으로 접어든 모습이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더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야 한다는 주문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렇게 거듭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장하성 실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정책적 책임을 지겠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지금의 고용 참사에는 과거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야당의 맹공에 송구스럽다는 말을 연발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취업자 수 증가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만큼 미치지 못한 건 국민들께 참 송구스럽습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라는 공세에도 일단 몸을 낮춥니다. 4개월 후에 15만 명의 그런 취업자 수 증가를 실현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저는 정책적 책임을 져야 될 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 참사 원인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몰아붙이자 보수 정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고용 대참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잘못 탓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부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고용이 많이 느는 SOC 사업이나 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나 이런 정책을 일체 쓰지 않고 직원을 쓰는 자영업자와 소매업자 수가 늘었다는 통계도 공개하며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비판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최악의 고용 쇼크 원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고, 여당은 최저임금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악화하는 고용 상황에 대해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있다거나 그리고 임금을 제때 지불받지 못해서 그 체불임금 비중도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탓인 것이지 정부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겁니까? 국민들이 그렇다는데. 고용 악화에 고개를 숙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외에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것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요인이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우리 아까 말한 그 생산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부분도 있고. 여당도 정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의 위기, 자영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뚜렷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다가올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고용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지만 정부도 특수활동비를 씁니다. 그런데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했죠. 정부는 어떨까요? 지난해에만 정부 부처가 쓴 특활비가 무려 8천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야당 예결위원들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를 따져 묻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상했다는 듯 특활비 일부 폐지 계획을 밝힙니다. 여러 개 부처의 특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그중에 엄격히 좀 잣대를 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생각하는 게. 이낙연 총리도 특활비 삭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힘을 싣습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 한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이미 내년에 특활비를 없애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는 걸로 오히려 정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특활비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정부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정부기관이 쓴 특활비 약 8천억 원 가운데 수사나 정보활동과 거리가 먼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기본 경비나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명목으로 돈이 쓰인 겁니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역시 6억 6,4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사흘간의 만남을 뒤로하고 헤어진 이산가족들. 밝은 웃음으로 헤어지자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되려 처음 만날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정현 기자입니다. 상봉 마지막 날, 80대 할아버지는 여동생의 수척한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애써 침착하던 동생도 잠은 잘 잤느냐는 오빠의 첫마디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잠 잤어 좀? 91살 아버지와 75살 아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순간을 기억에 새겨놓습니다. 치매기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옆에서 70살 딸은 그저 아버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손을 쓰다듬는 일밖엔 할 수 없습니다. 딸이라고 알아볼 때 있고 그 상태 같은 경우는 딸하고 손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봉 일정의 끝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남측 가족들이 귀환 버스에 오르면서 금강산 호텔 앞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100살을 앞둔 노모와 70대 딸은 야속한 버스 창문을 사이에 둔 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걱정합니다. 어머니, 어린 사진 좀 아침 하시죠. 꿈만 같았던 사흘을 보낸 이산가족 상봉단은 꼭 살아서 다시 보자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너무 짧았던 2박 3일.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아쉬운 마음을 접고 상봉단이 돌아왔죠.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황정 기자. 속초 한화리조트입니다. 예, 남으로 돌아온 이산가족들 이제 다 해산을 한 건가요? 3시간쯤 전인 오후 5시 이산가족들은 처음 일정을 시작할 때 모였던 이곳에서 모두 해산했습니다. 상봉의 피곤함 때문인지 조금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북측의 가족을 길게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그리고 늦게나마 가족을 만났다는 뿌듯함,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지만 같은 핏줄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슬픔도 있고 좀 서글픈 생각이 많아요. 우리 할머니를 82살까지 모셨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 동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또 만남 이후라도 화상상봉이나 서신교환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허탈감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2차 이산가족 상봉도 있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끝난 1차 상봉은 남측의 가족들이 먼저 상봉을 신청해서 북측의 가족을 찾은 뒤에 만나는 형식이었다면 2차는 반대로 북측의 가족들이 상봉을 먼저 신청해서 남측의 가족을 찾은 뒤에 이뤄지는 행사입니다. 300여 명의 남측 상봉단은 내일 이곳 한화리조트에 집결한 뒤 모레 아침 방북해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1차 때와 상봉 장소도 금강산으로 같고 만나는 2박 3일의 일정과 시간 11시간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업체 2곳과 선박 6척에 대해 또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죠. 김희경 기자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업체 2곳과 선박 6척에 대해 추가 제재를 했습니다. 배에서 배로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입니다. Both in connection with our North Korea program, where we designated Russian shipping companies and business owners, as well as Russian vessels. 최종 석유를 사들인 주체는 북한 외화벌이 기관에 소속된 태성은행이라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미국의 추가 제재만 이달 들어 3번째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 6척 가운데 4척이 한국에 입항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리를 목적으로 현재 부산에 정박 중인 선박 한 척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제재 근거가 없다며 즉각 반발하면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러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국방부가 현재 국방백서에 명시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건데 야당은 아직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 게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1차적인 안보 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나올 2018년 국방백서에는 이 문구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만큼 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으로 명시됐지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완화됐는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다시 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야당은 아직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주적 개념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주적 개념을 삭제한다고 새로운 평화가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표현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더 이상의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 사상 스스로 수사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벽이 너무 높았던 걸까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에게 수사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7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특검 역사상 수사 연장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경공모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숨져 격가지 수사 논란에 휩싸였고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습니다. 수사범위 논란을 빚은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인계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습니다. 특검의 수사 연장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연장을 강력히 주장해온 야당은 특검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했다며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엔 기무사 개헌 문건 소식입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날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대통령을 기무사령관은
왜 만나러 갔을까요? 이현재 기자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016년 12월 9일에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입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청와대 출입 기록을 확보해 조 전 사령관의 행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기무사령관이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의 연락을 받고 들어간 것은 팩트다.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 방문 직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계엄에 관련해 상의했고 이듬해인 2017년 초 계엄 사령관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추천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20일 장모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시켰다며 상급기관 개입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합수단은 계엄 문건 작성 배경을 밝히는 데에는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캔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규선 씨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다시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면서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10분 정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김 씨는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30분 만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언론인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결정적인 거짓말을 서류를 갖고 왔고 그거를 전해드리고 경찰이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김 씨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발인의 신분이고 경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재명 지사도 소환해 조사한 뒤 11월 초쯤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들이 성추행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지은 씨를 겨냥해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측근 2명이 김지은 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최근까지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관련 기사에 김 씨의 사생활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적는가 하면 원색적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댓글을 작성한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12월 김 씨 후임으로 안 씨의 수행비서를 맡은 인물로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 등 김 씨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악성 댓글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모욕을 하시는 분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부분이죠. 저희는 반드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이런 2차 피해가 더 이 피해자들한테 더 힘든 시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사람 모두 게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안전지사 측에서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당사자에게 전송한 피의자. 오늘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을 몰래 촬영한 건 죄가 되지만 찍은 사진을 타인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현행법상
촬영물을 유포,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애초 피의자는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다가 전송이 된 것인데도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SNS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죠.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여자친구 본인이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면서요. 법대로 했을 뿐이다는 거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9일 한 여성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진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으로 그 피해를 감안하면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역시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No means no, yes means yes rule. 하지만 우리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법에 없으니까. 지난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한 말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성관계를 한 경우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현행법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면 그저 싫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강간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현행법이 바뀌는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도 문제지만 법관들 역시 법조항을 핑계 삼아 너무 성폭행 피해자들을 결과적으로 감싸준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내 자식이라는 그런 생각으로요. 뉴초점이었습니다. 어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남동공단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신고 접수 4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도 바닥이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노승환 기자입니다. 무려 9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화재 현장에서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이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불길이 워낙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스프링클러는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데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도 확인할 것이고 공장의 구조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불이 난 공장은 보시는 것처럼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작고 숫자도 적은 데다 내부에는 칸막이가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아직 추정 단계지만 4층에서 난 불은 단 2개뿐인 비상구 쪽으로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들이 거의 비상구 반대편에서 발견되거나 뛰어내려 변을 당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회사 측은 부인했지만 일부 유가족은 4층에 인화성이 강한 신호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수사본부는 감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부를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최악의 폭염을 에어컨으로 버티는 가정에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는 한 달 늦게 반영이 되는데 7월 짧은 날짜에 폭염만 반영이 됐는데도 전기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달은 더 걱정인 거죠. 김경기 기자입니다. 작년 말 태어난 둘째 아이를 위해 여름 내내 에어컨을 틀었던 세종시의 한 가정. 이번 달 아파트 고지서에 찍힌 전기요금은 7만 8천 원으로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신생아가 있어서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인데요. 금액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아파트의 검침일은 매달 18일. 6월 19일에서 7월 18일까지 사용분인 점을 감안하면 폭염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7말 8초 최악 폭염에 에어컨 가동량이 그대로 반영되는 다음 달 전기요금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지나친 걱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기요금 검침이 끝난 뒤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가 발표돼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전은 특히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평균 17,000원 증가했고 10만 원 이상 늘어 폭탄을 맞은 가구도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10시간 하루 종일 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를 들어 켰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사용 행태는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다음 달에 할인 혜택이 소급 적용돼도 대부분 1, 2만 원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누진제 폐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수박은 뜨거운 열에 속이 다 익기도 전에 성장해버려 맛이 떨어지고, 포도는 줄기가 말라 알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런데도 값은 비싸고. 답답한 건 과수 농가만이 아닙니다. 과일을 파는 도매상들도 이어지는 반품 문의에 한숨이 깊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경매사가 암호 같은 말들로 응차를 유도하자 도매상들의 손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일을 살펴보는 상인들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 탓에 과일 품질이 예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복숭아 같은 경우는 상처들이 많이 나면서 그 부패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마트 같은 데서 빠꾸 오는 경우가 많이거든요. 올해 수확한 햇사과입니다. 원래 푸른 빛을 띠어야 하지만 강한 햇빛에 그을려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포도도 줄기가 말라 알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가 이렇게 줄기가 말라버리는 경우는 거의 올해 3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품질이 떨어져 팔 수 없는 과일이 늘어나면서 전체 과일 물량까지 영향을 미쳐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과일이 포함된 농산물 가격은 7.9%나 치솟았고, 이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륙하는 태풍, 농민들뿐 아니라 상인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그것도 전용 59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24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9억 원, 올 초와 비교를 해도 반년 만에 6억 원이 오른 겁니다. 3.3제곱미터, 한 평에 1억 원이 넘은 거죠.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심상치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대책이 추가될 때마다 약간 주춤하다가 결국은 집값이 더 오르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이번엔 공시가격 인상안을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까지도 세금이 대폭 오를 텐데 현장에 나가봤더니 학습 효과 때문일까요? 어째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되려 사라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급해졌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4억 4천만 원입니다. 시세의 60% 수준.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80%까지 올리면 공시가격은 19억 원대로 높아지고 종합부동산세는 13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세금이 3배나 오르지만 한 달에 1억 원씩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한강변에 있는 건 거의 그냥 평당 1억씩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려는 사람이 다급해졌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예고에도 찾는 사람은 많고 매물을 내놓는 주인은 없습니다. 지금이 야만 많이 그거 때린다고 해도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손님은 계속 많고요. 물건은 없고. 공시가격을 올리면 비인기 지역의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건보료 등도 덩달아 올라 자칫 조세 저항만 커질 수 있습니다. 월급 생활자라든가 과거부터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려하는 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생활고라든가.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한참 일해야 할 나이인 25세에서 34세 청년 실업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33만 8천 명에 달해
IMF 당시인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청년층 실업률은 6.4%로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솔릭은 강한 중형 태풍으로 서귀포 남쪽 24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 중입니다. 오늘 밤 제주를 지나겠고 내일 오전에는 전남에 접근한 뒤 내일 밤 서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0mm 이상,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400mm 이상,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100에서 250mm, 그 밖에 서해안과 중북부에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 먼바다 호남 지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후 그 밖에 전국으로 태풍특보가 확대되겠고 풍랑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따라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우려됩니다. 해안에서는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친위대로 부역했던 사실을 숨기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폴란드 출신 이민자가 오랜 조사 끝에 정체가 탄로나 독일로 추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95인데도 잘 걸을 수도 없는데도 말이죠. 전범을 발본색원에 철저한 응징을 하는 서방의 집요함에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이 1910년 이완용이 일본에 나라를 넘기겠다는 한일 병합조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